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이제 2부입니다. 우리 3프로 TV가 글로벌 통신원이 전 세계 70여 명이 있는 거 아시죠? 아, 너무 많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원하실지도 몰랐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예. 자, 그 분들 가운데 정말 뭐 현업에서 정말 자신이 전문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네. 저희가 글로벌 통신원 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 아무래도 11월 30일에 사이버 트럭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 대기자가 뭐 180만 명? 예. 200만 명? 이 정도 되니까. 그리고 이슈도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아, 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진짜. 네,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정말 좀 설명을 잘 해주실 만한 분을 네. 저희가 글로벌 통신원을 모셔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유튜버 자동차 미생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예. 저희 3프로 TV에서는 처음 인사를 해주시는 건데, 아, 배경이 일단 남다릅니다. 나갔었어요. 작년에. 맞아요. 아, 네. 기억난다. 언더스탠딩으로 편집해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맞다. 아, 그럼 그때는 한국에 들어오셨었어요? 네네네. 어. 한국에 가가지고 주말에 잠깐, 주말이 아니고 금요일 밤에 잠깐 촬영 가능하냐고 물어보셔서 그때 오케이 해가지고 한번 출연했었습니다. 아, 그러네. 그러네. 여기에다 이제 3프로 너무 좋았어요. 지하철에 이렇게 지나가는 데서 보이고 재밌었습니다. 맞습니다. 재밌는 추억이었습니다. 아유, 자, 그럼 두 번째 저희 3프로 TV와 함께 해주시는데 일단 미국에 계시니까 지금 미국에 가신 지 얼마나 되신 건가요? 2005년에 그 석박 학위로 이제 따려고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뭐라 그러지? 대학원 과정을 밟으려고 2005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8년 좀 넘었나요? 네. 횟수로 18년, 19년 차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지금 이제 땡스기빙이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는 사실 이제 뭐 약간의 연휴 기간. 그러니까요. 예, 뭔가 소비 계절 이게 왔는데 지금 요즘에 분위기가 어떠세요? 뭐 땡스기빙이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한국의 추석하고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땡스기빙은 저 같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약간 이방인이잖아요. 외국인들한테는 되게 외로운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딱 가족끼리만 모이거든요. 상점도 문을 닫고요. 식당도 문을 닫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외국인들 아니면 유학생들 특히 고난을 많이 겪는 시기예요. 밥을 먹을 데가 없으니까. 맞아요. 조용하고 차분한 시기예요. 지금. 맨날 이제 그 칠면조 요리 먹으면 그렇게 졸려요. 그래요? 먹고 나면 희한하게. 그게 다 자. 수면제 먹은 것처럼. 하여튼 그런 기억이 좀 있네요, 저도.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자동차 미생님을 이렇게 연결한 이유는 바로 사이버 트럭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바로 그 부분일 것 같아요. 1년 내 재판매 금지 조항이 좀 들어가 있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었던 건지도 궁금하고 그러다가 좀 이렇게 그 여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항을 또 삭제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또 뭐 같으세요? 사이버 트럭 이제 나오려고 발표하려고 얼마 안 되니까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그 재판매 금지라는 거는 그 재판매 금지 조약이라는 거는 새로운 건 아닙니다. 테슬라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옛날에 2017년쯤일 겁니다. 레슬러, 그 유튜버로 좀 알려져 있는 프로레슬링 선수 중에 세나라는 선수 있거든요. 존 세나? 그분이 유튜브 영상을 찍으려고 차를 사가지고, 한국 돈으로 아마 47만 불짜리인가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6억 되는 차를 직접 사서 촬영을 하고 몇 주 만에 그걸 다시 되팔았어요. 되팔았는데 포드가 그렇게 고급 차는, 먼저 팔 때 거기 말고도 뭐 부가티라든지 그런 좋은 차들은 아무한테나 이렇게 팔지 않거든요. 그때 그걸 선별해가지고 팔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재판매를 해버리니까 소송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차 가격 플러스 그 회사에 손해를 입힌 거 1억 해가지고 소송을 포드에서 걸었고 결국은 존 세나가 졌죠. 그래서 이런 건 새로운 건 아닌데 테슬라가 놓은 거는 조금 의아하죠. 왜냐면은 그렇게 GT카 같이 비싸고 몇 대만 안 팔 차가 아니라 대량 생산,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선주문이 막 100만 대씩 밀려 있는 이런 차를 재판매를 금지해놨다는 거는 좀 의아했죠.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 보는 뷰가 있고 제가 보는 개인적인 뷰가 있는데 제가 보는 개인적인 뷰는 이게 약간 그 온라인상에 보면은 말은 못하지만 그 테슬라 대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거예요. 뭐냐면은 $100만 선수금을 걸어놓으면은 차를 줄 수 있는 예약을 해놨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사업 기회로 보고 한국에서도 많아요. 그 사업 기회로 보고 10대, 20대씩 걸어놓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떤 사람 심지어 몇백 대를 걸어놨거든요. 그 사람들은 주문돼가지고 받으면 바로 재판매하면 돈을 엄청 벌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사이버 트럭으로 돈 버는 법 이래가지고 그거 자랑했던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테슬라가 그걸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공공연하고 저처럼 지금 얘기를 하면 테슬라는 대놓고 그거를 알려주는 꼴이 되니까 그 말은 못하고 지금 약간 이제 좀 근데 이제 기자들이 오피셜리 얘기해 주는 거는 야 이게 너네가 그렇게 재판매를 금지시키면 이거 조금밖에 안 팔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생산을 뭐 몇십만 대씩 1년에 하겠다고 하는 게 거짓말 아니야? 라는 거를 오히려 또 역으로 물어보는 단계, 이게 말이 좀 꼬이네요. 역으로 물어보는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막 레딧이나 이런데 막 그 미국에 있는 그 포럼에 막 올라오니까 테슬라도 참 이게 곤란한 입장이 되니까 급하게 처리한 게 아닌가라는 게 추측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입장이 가능한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게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1번. 그게 이제 저의 개인적 얘기. 뭐 테슬라가 컨펌해 준 건 아닙니다. 네. 테슬라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추측은 이제 기자분들께서 그 질문한 거. 너 그러면은 생산을 그런 슈퍼카처럼 조금만 생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두 번째 추측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내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악용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또 희소성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 희소성을 좀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께서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지금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분석한 영상이 또 화제예요. 네. 이게 이제 후륜에 있는 뒷바퀴죠. 뒷바퀴에 알루미늄 대신에 이제 스틸을 사용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조형과 영접이 좀 어려워서 사이버 트럭이 뭐 생산 지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스틸을 쓴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혹시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은 알루미늄이냐 스틸이냐 이제 많은 이제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분야는? 제 영상을 보신 거죠? 네. 보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참, 우리 저기 뭐야 기자님들도 참 공부를 많이 하신다. 일단 감사하고요. 예. 그게 어떻게 하다가 이게 알려졌냐면 뭐 이게 그런 거를 벌써 출시 전부터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차를 받아서 뜯어봐야 되는데 못 뜯어보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알려졌냐면 이게 테슬라의 약간 허술한 점이거나 아니면은 좀 자유분방한 점일 텐데 테스트를 하던 사람이 차가 고장이 나니까 길거리에 차를 버려두고 갔어요. 천막 같은 거 씌워놓고. 그 사람들이 야 이게 뭐야? 길거리에 왜 저를 차를 세려나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찍은 거죠.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하고 쇠는 이렇게 보면은 처리한 그 표면 처리나 아니면 뭐 두들겨 봐도 대충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전류는 바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휠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휠을 잡아주는 로어암이라든지 너클, 브레이크가 닿는 그런 부분들이 다 알루미늄 주조물이었어요. 근데 보통 고급차들은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차량의 아래 바퀴 이 움직이는 부분, 빨리빨리 움직이는 부분, 네. 이게 이제 이게 언스프렁 매스, 그러니까 이게 하부, 뭐라 그러죠? 한국말 어렵네요. 현가 하질량이라고 하는데 그 현가 하질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바디는 둥실둥실 천천히 무겁게 움직여야 되고 나의 바퀴는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량을 많이 줄입니다. 뭐 브레이크도 가급적이면 가볍게 만들려고 하고 바퀴도 가볍게 만들려고 하고 너클라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볍게 만드는데 그래서 전류는 가볍게 만든 게 확인이 됐는데 후륜은
그 말씀하신 대로 스틸을 썼어요. 근데 스틸을 썼는데 그게 꼭 알루미늄보다 무거우냐 안 무거우냐는 좀 두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보니까 방식 자체가 이렇게 통짜 스틸을 쓴 게 아니라 판과 판을 이렇게 형상을 해서 용접으로 붙인 방식이어서 이제 막상 뜯어서 한번 봐야죠. 어떤 게 더 무거운지는 봐야 되는데 그게 생산성하고 상관은 뭐 물어보신 건데 생산성에 대해서 생산에 지장을 줄 거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부분은 별로 생산에 그렇게 지장을 주는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테슬라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뭐. 저기 외주업체한테 외주해가지고 받으면 되니까. 근데 거기 당시에 그 차 세워놓은 차에서 사진을 찍은 걸 보면 용접 상태가 너무 불량해서 이게 과연 양산으로 나올 거냐 이런 식으로 의문은 있었는데 두고 봐야죠. 왜냐면은 그렇게 프로토로 몇 개 만드는 거랑 양산 라인을 가져가서 생산 공정에서 대량으로 나오는 거랑은 그런 편차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로는 일단 생산에 문제가 지금 사이버 트럭이 나온다고 하고선 되게 많이 지연됐잖아요. 네. 근데 지연된 이유가 그 스틸을 뒷바퀴에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렇진 않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이유가 있죠. 생산 지연은. 그 생산 지연도 그렇겠지만 사실 이번에 지난 그 실적 발표 때 가장 놀랐던 게 기가캐스트로 이제 사이버 트럭을 만든다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기가캐스트는 네네네. 그리고 원가를 낮추기 위한 핵심 그 사업 전략으로 저희는 또 알고 있고 그런데 네. 아니 원가 낮추려고 기가캐스트를 써서 사이버 트럭을 만드는데 이거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은 이 돈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아,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기가캐스트는 테슬라가 뭐라 그랬죠? 그때 도요타 사장님께서 그러신 겁니다. 그 자동차 업계에다가 테슬라가 공개해버린 레시피라고. 약간 백종원 사장님이 그 뭐 떡볶이 맛있게 만드는 법 이런 거 뭐 업소에서 만드는 법, 뭐 설탕 많이 넣고 뭐 해가지고 만드는 법처럼 그런 걸 공개해버린 것처럼 테슬라가 차를 싸게 만드는 법을 대놓고 공개를 한 셈인 거죠. 기가캐스트라는 걸. 그러니까 약간 자존심, 약간 도요타 웨이. 저도 대학원 다니면서 도요타 웨이를 배웠는데 도요타는 그 생산 자동차 30년 돼가는 이 대량 생산의 역사, 그 포드가 만들어 놓은 역사를 뒤바꿔 가지고 완전 최적화를 해서 그걸로 전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됐는데 그거에 자부심, 프라이드가 엄청 강했던 도요타조차도 테슬라의 기가 캐스팅을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야 싸니까. 그렇게 만드니까 효율적이고 빨리 만드니까 지금 현대도 하겠다 그러죠. 도요타도 하겠다 그러죠. 뭐 복스바겐도 하겠다 그러죠. 안 하는 회사 없잖아요. 미국 회사들도 좀 하겠다 그러고 다 하겠다라고 나오는데 그거 때문에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나냐 안 나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는 포인트가 조금 시프트된 것 같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수익이 안 날 거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원래 테슬라 자체가 원가 절감의 끝판왕이에요. 이거 말고선도 원가 절감을 한 방법이 되게 기가 막히게 많아요. 뭐 부품을 공용화한다든지 부품 회사들한테 제품을 받을 때 다른 회사들보다 5분의 1 가격밖에 돈을 안 낸다든지 막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컴퓨터 중앙 집중화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이버 트럭에도 분명히 쓸 검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트럭은 수익을 남기기가 어렵다. 다른 차는 모델 Y, 모델 3 뭐 이런 것들은 팔면은 20-30%를 남겼었잖아요, 돈을. 네. 근데 왜 사이버 트럭은 돈을 안 남길까? 이건 원가하고 원가의 차이가 있는 거라고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찾아보니까 배터리 용량만 해도 모델 Y가 대략 60에서 80kWh 정도 되는 배터리를 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이버 트럭의 베이직을 좀 찾아봤어요. 얼마나 들어가나 그랬더니 120kWh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배터리 가격만 2배예요. 근데 지금 배터리 가격이 계속 내려오는 추세지만 뭐 지금 또 이제 요즘에 인플레이션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좀 주춤주춤 하는데 $150, 뭐 $120, $130 뭐 얘기하는데 킬로와트아워당 그러면은 그게 20만 원 그냥 간단하게 20만 원 치고 120kWh 치고 하면 2,400만 원이잖아요. 네. 차의 배터리 가격만. 네? 그
1,000만 원이면 만들 수 있었던 모델 Y는 배터리가 1,000만 원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건 2,000만 원, 2,5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원가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도전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트럭 자체가 커요. 크잖아요. 일반 모델 3나 모델 Y 같은 차량보다 크고 이 타이어 사이즈 자체도 크기 때문에 타이어 가격만 해도 100만 원 쉽게 넘어갈걸요.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는 그 타이어 가격 플러스 이 일론이 너무 이렇게 처음에는 약간 공수표 아니야 이랬는데 이거 진짜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외골격 엑소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원래 자동차는 만들 때 뼈대를 만들어 놓고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프레임 위에 이런 말랑말랑한 껍데기를 이렇게 씌우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밖에 껍데기는 조금만 이렇게 사고가 나도 문콕 당하고 뭐 이렇게 찌그러지는데 지금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얘기하는 거는 밖에 껍데기 자체를 프레임처럼 튼튼하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게 지금 3mm 그러니까 3mm 두께의 강판,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스틸 300번대 계열의 콜드 스틸을 쓰겠다고 했는데 무게가 얼마며 가격이 얼마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물론 이제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뭐 거기에다가 페인트도 안 칠한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고객한테 인도해서 랩핑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도 하겠죠.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페인트가 안 칠해져서 나와서 돈을 세이브는 하겠지만 문제는 그 철판이 너무 두꺼워요. 3mm나 돼. 3mm면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거거든요. 그거를 온 차체에다 다 뒤집는 거잖아요. 뒤덮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거워 또 무거우니까 배터리도 조금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약간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 3mm를 줄이면 되지 않느냐? 뭐 1.5mm로. 근데 이게 일론이 최근에 그 기관총으로 막 난사를 해가지고 그 방탄을 시험해 준 사진들이 이렇게 화제가 됐었는데 방탄이에요. 그러니까 뭐 완전 막 그 뭐냐 전쟁용 그런 살상 무기 어차피 총은 살상 무기지 전쟁용 총같이 그런 이제 블렛이 큰 거 그 탄이 큰 거 같은 건 못 막겠지만 작은 탄들은 다 막는단 말이죠. 물론 유리는 뚫리겠지만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뭐 그런 짓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그런 짓으로 그런 거라고 칭송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뭐 문콕 같은 건 안 당하겠죠. 근데 제가 이게 약간 이제 빗나간 포인트가 약간 벗어났는데 다시 돌아오면 지금 원가 절감의 어려움을 겪는 게 껍데기로 인한 게 큰 것 같다. 그다음에 배터리도 또 4680 해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또 기존에 있는 라인을 못 쓰고 또 새로운 라인을 깔고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야 되니까 거기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을 거고 첫 번째 얘기한 껍데기의 문제가 뭐냐면 3mm 스틸이에요. 이건 제가 처음에 공개될 때 한 3년인가요? 4년 전에 그때 리뷰를 했던 영상이 있는데 뭐냐면 보자마자 저는 알았어요. 와 이거 너무한데? 싶은 게 뭐냐면 쇠는 종이가 없네. 종이는 죄송합니다. 이런 종이는 이렇게 일반 차에 들어가는 얇은 종이는 이렇게 접어놓으면은 그냥 그 형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대부분 살짝 펴지든지 그 항복력 같은 게 있어서. 근데 이렇게 표지같이 두꺼운 게 거기 강판이라고 하면은 이 표지를 접었다고 하면 접는 힘도 엄청 많이 필요하지만 접고 나서 이게 다시 스프링처럼 펴지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지금 접어서 차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공로에 다니는 일반 양산돼 가지고 지금 하겠다고 나온 프로토차들을 보면 조립단차가 너무 심해요. 잘 안 맞아요. 이게 생각해 보면 종이접기 할 때 종이접기 조금만 비틀어서 접어도 안 맞거든요. 이거 접어서 맞추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걸 조립품처럼 딱딱딱딱 플라스틱은 가능하거든요. 플라스틱은 딱딱딱딱 이쁘게 딱 껴주면 되는데 저 철판은 휘고 이게 항복 응력 때문에 펴지고 뭐 이렇게 되면은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느낌은 지금 원래는 싸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마 제 생각엔 벌어지는 부위에 본드 처리 아니면은 리베팅 뭐 이런 그 그러니까 기계적인 처리, 화학적인 처리를 굉장히 추가로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그러면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기가 팩토리
기가 팩토리를 한다. 아까 얘기한 기가 캐스팅 같은 거를 한 이유 자체가 뭐냐면 여러 가지 부품들을 조립이나 본드 없이 그냥 붕어빵 찍듯이 빵 찍어서 돈을 세이브하는 방식이었는데 정작 차체를 만들려고 지금 다 용접을 하거나 본드를 붙이거나 리베팅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들어요. 지금 나오는 품질로 봐서는. 뭐 튼튼해지니까 좋긴 한데 무게가 얼마일지 궁금해요. 근데 지금 나온 그 유출된 이미지에는 대략 3톤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3톤이면 굉장히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철강을 쓰고 배터리를 이렇게 많이 넣는데도 3톤으로 막는다는 거는 진짜 나와봐야 알겠지만 진짜? 저는 좀 놀랐어요. 한 4톤 정도 나올 거라고 봤는데 3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원가 절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하면서 정말 이 고집적인 부분을 이제 밀어붙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진짜 어떻게 나올지가 정말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딜레마네 딜레마.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돈도 많이 들고 무게도 많이 들고 그 무게가 많다는 얘기는 주행거리도 짧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진짜 말씀하신 대로 굳이 3mm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근데 뭐 해보니까 그 화살도 쐈거든요. 봤어요. 화살 같은 거에 뚫렸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야 2mm는 안 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3mm로 갔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테슬라를 좀 보게 되면서 후륜 조향이 또 탑재됐다라는 뉴스를 보게 됐어요. 사실 고급차를 보게 되면 맞아요. 뒷바퀴가 이제 조향이 되잖아요. 이렇게 같이. 네. 그러니까 유턴을 할 때도 이제 레인이 뭐 한두 개 안에 그냥 그대로 바로 유턴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 분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향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뭐 이런 평가가 지금 어떻게 나뉘고 있나요? 이거는 사실 넣어주면 좋은 거죠. 넣어주면 고마운 기능이죠. 이게 사실은 구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기능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조향 기어, 여러분들이 핸들을 돌리면은 바퀴가 돌아갈 때 그 뒤에는 메커니즘이 숨어 있는데 그 기어 자체가 비싸요. 근데 그걸 하나 더 넣겠다는 거거든요. 뒷바퀴에다가. 근데 그걸 하나 더 넣으려면 비용이 더 들어가고 무게가 늘어나는데 그거를 굳이 하는 거니까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데 이걸 굳이 왜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뭐 일단 팬시하니까 하나하고 두 번째는 사이버 트럭의 바퀴와 바퀴 이걸 휠베이스라고 하는데요. 바퀴와 바퀴의 거리가 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차가 기니까 이런 차들은 유턴할 때 회전 반경이 커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바퀴와 바퀴가 걸면 트럭을 생각하시면 알잖아요. 트럭과 승용차를 보시면은 바퀴 위에 축거가 이렇게 짧은 것과 긴 거는 회전 반경이 커지고 짧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 회전 반경을 줄여주는 방법은 뒷바퀴를 꺾어주는 겁니다. 뒷바퀴를 회전의 반대 방향을 꺾어주면은 더 짧은 걸로 턴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넣어주면 좋은데 그걸 가지고선 뭐 왜 넣냐라고 할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넣어주니까 고맙죠. 근데 이게 이제 같은 방식으로 꺾이면은 이게 이제 고속 주행할 때는 같은 방식으로 같은 길로 꺾이거든요. 그게 이제 소비자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없는 맞아요. 분도 있는데 트레시홀드를 얼마를 잡느냐인데 저속으로 갈 때는 반대로. 앞에 내가 왼쪽으로 꺾으면 바퀴가 오른쪽으로 꺾여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렇죠. 회전 방향이 짧아지겠죠. 네. 근데 고속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져요. 그러면 위험하죠. 고속에서는 일정 속도 뭐 회사마다 몇 킬로로 그거를 이제 잡는 거를 어댑티브하게 바꿀 텐데 같은 방향으로 꺾어줍니다. 같은 방향. 그러면 이 라인을 이동할 때도 훨씬 더 편하죠. 이게 거의 1970년대, 80년대 나온 기술인데 그때는 이제 기계적인 방식이었지만 그때는 이게 사람들이 적응이 안 돼서 나왔다가 다시 폐기된 기술이에요, 원래는. 사람들이 꺾으면은 원래 이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뒷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지면 거의 평행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적응이 안 돼서 옛날에 1970년, 80년대 나왔다가 그게 사람들이 적응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사장이 맞죠? 사장된 네네. 기술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요즘에. 예. 벤츠도 살리고 그거에다 돈 받죠 또. 그거 뒷바퀴 더 많이 꺾어주면은
많이 꺾어주려면 한 달에 얼마씩 더 내 뭐 이래가지고 욕 먹고 뭐 그랬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이번에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될 때 저는 그 FSD V12 베타 버전이 이번에 탑재되느냐도 참 큰 관전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V10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로봇 택시로 가는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게 적용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봤을 때 그러니까 베타를 뗄 거냐 안 뗄 거냐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테슬라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 플랫폼 그 OS 시스템을 다른 차에 적용하는 거를 그대로 이 차에다가 이식하는데 너무 쉬운 그런 구조로 중앙 집중적인 컴퓨터를 달고 나오는 방식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지금 모델 3나 모델 Y에 적용된 게 사이버 트럭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걸 상상하기 어렵고요. 당연히 달고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건 지금 질문하신 로봇 택시가 될 거냐. 네. 뭐 버전 12나 뭐 14이 나오거나 뭐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를 가지지 않거든요. 그건 당연히 달아서 나올 거고요. 동일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나올 텐데 근데 여기에서 소비자분들 아니면은 시청자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로봇 택시라는 것과 지금 얘기하는 FSD라는 거는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로봇 택시는 그러니까 FSD는 말 그대로 영어로는 Full Self Driving이잖아요. 네.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말은 했지만 진짜 완전 자율주행을 하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건 주행을 보조해주는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딴짓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편하게 해주는 거를 도와주는 수준이지 그런 도와주는 수준에서는 테슬라의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게 맞아요. 다른 회사들보다도 더 빨리 치고 나왔고 그 완성도도 점점 높아져 가면서 입을 쩍 벌리게 만드는 건 맞으나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 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2020년에 로봇 택시를 하겠다라고 만들었던 거를 제가 이제 사기라고 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때 한 100만 명한테 욕을 먹은 것 같아요. 2020년에 로봇 택시는 절대 나올 수 없다 이랬다가 야 엔지니어가 절대라는 말씀은 되냐 이래가지고 이제 혼을 많이 났는데 로봇 택시는 말 그대로 내가 회사에다가 차를 주차해 놓고 출근하면 차가 거기서 놀고 있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승객을 태워가지고 돈을 벌어주는 플랫폼이라고 해서 주식을 많이 띄웠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가려면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곧 될 것처럼 몇 개월 안에 나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회의적으로 보고요.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 안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기술이 그냥 일반 분들이 밖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저거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인공지능 들어갖고 이게 뭐 러닝 하다 보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곧 나올 것처럼 워딩이나 뉘앙스는 봤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빨리 나와줬으면 하는 입장이지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네.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사이버 트럭 출시 행사에서 또 얘기가 나오겠죠. 이제 뭐 풀 자율주행은 얼마 이후면 나오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진짜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 시간이 벌써 이게 사실 우리 방송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 우리 미생님께서 한 1시간 정도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예.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고요. 와, 지금 현재 미국 현지에서 이제 자동차 엔지니어로 계시면서 또 유튜브 자동차 미생을 또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자동차 미생님과 함께 조만간 공개될 이 사이버 트럭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올 것 같은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좀 들어봤어요. 오늘은 사실 어찌 보면 전체적인 걸 약간 뭐 겉핥기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좀 엔지니어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좀 디테일한 거 많이 물어보고 싶거든요. 네, 그 기술적인 부분. 혹시 이제 다음에 또 나오시게 되면 제가 좀 작정하고 디테일한 질문 한번
좀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상 토론 한번 해보도록. 그러니까요. 예. 자, 오늘 자동차 미생님 출시 행사 나오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디테일 내용이 나올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미생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책임 한번 져주세요. 네. 자, 오늘 미생님과는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